두 번째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고입니다. 2. 전문가의 목표 3가지.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권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미국 정신건강의학회는 2021년도에 발간한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지침 제3판에서 전문가가 행하는 처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처치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1.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2.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3.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열망, 치료 목표, 그리고 치료 관련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두 번째가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세 번째가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자, 이게 미국 정신건강의학회가 제시한 3가지 목표예요. 먼저 이제 소제목으로 제가 치료와 재활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 인용문이 의미하는 바는 전문가가 처치 계획을 수립할 때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의 3가지 목표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목표는 3번째로 기술되어 있는 목표, 즉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이 병을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즉 증상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이유도 1차적으로는 증상 때문이다. 증상을 없애기 위해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현병 조울증은 중증 정신질환, 만성 정신질환이다. 심한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뿐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위 인용문의 두 번째 목표, 즉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목표가 등장하는 것이다. 위의 2가지 목표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 학술용어로 표현하자면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라는 목표는 치료, 즉 영어로 테라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목표는 재활, 영어로 리해빌리테이션에 해당한다. 재활은 다른 말로 사회복귀 또는 사회 재적응이라고 한다. 신체적 질병이나 문제를 지닌 사람의 재활과 구분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의 재활은 정신재활, 영어로는 Psychiatric Rehabilitation, 정신재활이라고 부른다.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능과 역할이다. 자, 기능은 영어로 function이고 역할은 영어로 role인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능과 역할이다. 조현병 조울증이 심각한 이유는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미치는 후유증 때문이다. 흔히 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다. 병으로 인해 당사자는 사회 속에서, 가정 내에서 종종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다. 서로 상실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다는 것은 사회 속에, 가정 내에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당당하게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되찾을 수 없다면 그가 원하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재활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 무너진다, 사회적 역할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회 속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학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학생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다. 직장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직장인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다. 가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가장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친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친구라는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속에 설 자리가 없다. 가정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한편으로는 병치료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면 그 자리를,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만든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것, 경감시키는 것. 재활은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지원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재활이에요. 이게 이제 치료와 재활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되찾을 수 없다면 그가 원하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재활이다. 재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교육훈련과 기회 제공이다. 교육훈련이란 그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 그의 기술을 높여주려는 노력이다. 학업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대인관계 능력, 대화 기술, 일상생활 기술 등을 향상시켜 주려는 노력이다. 능력 향상은 정보 제공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을 교육이라 하고 반복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훈련이라 한다. 그런데 능력이 향상된다 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면 역할 수행은 되지 않는다.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기회 제공이다. 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직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는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의사가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물 처방을 하는 것처럼, 즉 치료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정신재활 전문가는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한다는 재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기회 제공을 한다. 달리 말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흔히 납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제공된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 군, 구 보건소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발병하게 되면은 일단 가족분들은 자신이 사는 시, 군, 구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재활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자,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고 하나가 재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그게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번역. 자, 위 인용문에 제시된 또 하나의 목표는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리커버리에 해당한다. 리커버리는 우리말로 흔히 회복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회복이라는 번역은 이 용어의 고유한 뜻을 훼손하고 왜곡한다. 이 용어는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뜻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뜻하는 용어다 하는 거예요. 즉 무너진 자기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복이라고 하면 병의 증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과거 멀쩡히 잘 지내던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용어는, 즉 리커버리라는 용어는 증상 제거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병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용어이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용어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그러니까 저 배정규는 제 이제 박사 논문 주제가 이 리커버리에 대한 게 박사 논문 주제예요. 제 박사 논문이.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박사 논문을 비롯한 저자의 모든 학술 논문에서 이 용어를 재기라고 번역해왔다. 제가 2004년도인가요? 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재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재기라는 번역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은 회복이라는 번역이 워낙 보편적이어서 재기라는 번역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가 재기라고 번역해서 딴 사람들이 따라서 재기라고 논문에서 받아 적어주고 일상 용어에서도 받아 써주면 좋겠는데 제가 재기라고 용어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 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고 과거에는 불렀는데 그걸 조현병이라고 용어를 바꿨다. 너도 나도 따라서 조현병이라고 바꿔주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고 용어를 붙였어도 다들 정신분열병이라 하면 용어 새로 붙인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재기라는 회복이라고 용어를 번역하면 뜻이 왜곡되니까 재기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한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으로 연구자들도 그렇고 가족도 당사자도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회복이라고 번역하지 재기라고 번역 안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기라는 번역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은 회복이라는 번역이 워낙 보편적이어서 재기라는 번역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재기라고 하면 독자들이 생소해하며 회복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책에서는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회복점 재기라고 합하여 번역하였다. 결국 어떻게 말해보자면 제가 항복한 거죠. 재기라고 번역했더니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용어가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리커버리 개념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면 그냥 이퀄 치료처럼 증상 없애는 것처럼 그냥 용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전혀 우리가 이때까지 치료? 재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의 또 하나 뭐 생각해야 될 게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료, 재활, 회복해보니까 회복은 곧 이퀄 치료 이렇게 되고 치료, 재활만
개념이 있고 회복이라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을 디디게 해야 되는데 왜 발을 디디게 하는 게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깜깜인데 미국은 이후로 제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리커버리가 최고의 목표예요. 이건 1번의 목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3가지 목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회복 재기를,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재활, 그러니까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세 번째가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즉 치료. 그러니까 1번 리커버리, 2번 재활, 3번 치료.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1번이 온데간데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리커버리 하면 리커버리가 뭐야?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거 들어봤어. 리커버리 그거 회복이야. 그 회복이 뭔데요? 회복, 증상 없어지고 옛날처럼 되는 거. 이래가지고 그냥 리커버리라는 원래의 뜻이 전혀 다른,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기라고 번역하고 그 말을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 할 수 없어서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항복은 못하고 회복이라고는 절대로 못 쓰고 그래서 회복점 재기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약간 이상한 번역 방식인데 우리 번역은 보통 한 단어로 하는데 2단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를 회복점 재기라고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회복점 재기하면은 리커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번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 재기 즉 리커버리 개념의 등장. 그래서 회복점 재기의 개념은 당사자들의 수기와 자서전으로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는 전문가들이 증상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앤소니와 리버만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1980년대부터 자신의 경험담을 수기와 자서전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와 가족단체는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의 한 가지 전략으로 수기 출판과 대중 강연을 적극 권장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1980년대 수준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족과 우리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수기 출판 운동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가족과 당사자들이 쓴 수기 해봐야 정말 몇 편 없고 그 다음 대중 강연 더더욱 안 하고 있죠. 대중 강연, 자기를 다른 가족들 앞에서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강의를 하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 그리고 또 그 가족은 아직은 소수예요. 다 합해봐야 한 20명, 몇십 명 될까 말까 하고 그것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방곡곡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나 어디에서 대학생들 수업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과 대학생들 수업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레지던트들 수업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이런 수기도 회복 수기도 어디에 실려야 되느냐? 전문가 단체들의 학술 논문에 실려야 돼요. 예를 들어 정신의학회에서 나오는 학술 논문,
임상심리학회에서 나오는 학술 논문,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 나오는 학술 논문, 정신간호학회에 나오는 학술 논문에 매 학술 논문의 수기가 당사자들의 수기, 가족들의 수기가 한 편씩 실려야지 돼요. 그거를 미국은 언제부터 했느냐? 1977년부터 했어요. 1977년부터 미국 정신간호학회에서 자기들이 내는 모든 학회지에 매번마다 수기를 한 편씩 싣겠다라고 해서 싣기 시작했고, 이후로 다른 학회들이 따라서 싣기 시작했고, 등등등등.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수기 출판 운동, 대중강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1990년대 되고 2000년대가 되고 하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의과대학의 겸임교수가 되고, 뭐 심리학과의 겸임교수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식 강의를, 자, 당사자들로부터 정식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들의 경험담을 듣는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의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에 못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1980년대가 안 돼요. 그럼 미국에 1970년대쯤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960년대쯤 되려나? 참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약만 최첨단이에요. 약물만. 나머지는 아직 우리나라 많이 뒤쳐져 있어요. 자,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 이게 뭔 소리냐 할 거예요. 멘탈 헬스 컨슈머 무브먼트예요. 우리가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처럼 소비자운동, 우리가 소비자운동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우리가 바가지 안 쓰겠다 등등의 소비자운동이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의 소비자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우리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좀 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달라, 우리한테 좀 더 성실히 대해달라 등등 이런 것, 충분히 소비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 보면은 3분 진료, 4분 진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거부터 협회해야지 되죠. 어떻게 3분 진료, 4분 진료,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니, 적어도 진료는 30분은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방문 왜 안 들어와 주느냐. 가정방문 시스템 만들어내라 라고 하죠. 이게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맨날 병원으로만 데려와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화 한 통 하면 112에서 경찰들이 가정으로 쫓아오듯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차로 한 차로 해가지고 가정으로 뛰어 들어와야죠.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는 재활이 시작이 돼서, 정신재활이 시작이 돼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가면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1980년대부터 자신의 경험담을 수기와 자서전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와 가족단체는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의 한 가지 전략으로 수기 출판과 대중강연을 적극 권장했다. 그들의 자서전과 수기에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때까지 전문가들은 이 용어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학술적으로 연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수기와 자서전에는 이 용어가 엄청난 빈도로 사용되었다. 미국 정신재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앤소니가 1980년대에 출간된 당사자들의 수기와 자서전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 용어가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용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90년에 작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그 책자에서 그는 전문가들이 이 용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회복, 재기는 소비자 생존자 문헌으로부터 출현한 개념이며, 심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혁시킬 수 있는 관점이다. 그동안 소비자 생존자들이 회복 재기를 경험해 왔지만, 또 보다 소박하게 회복 재기에 대해 저술하고 언급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제야 회복 재기 관점의 의미와 시사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글은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하면 앤소니가 바로 1990년도에 쓴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는 책, 소책자 냈는 거. 이게 최초의 책이에요. 이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앤소니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논문을 학회지에다 게재하고 하면서 이때부터 학자들이 리커버리를 학술 용어로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리커버리 촉진 요소는 무엇인지,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리커버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것이 그 책의 이름이 Toward a Vision of Recovery 라고 해서 앤소니가 1990년에 쓴 책인데, 그러니까 리커버리의 전망을 향하여, 내지는 리커버리 관점을 향하여, 뭐 이런 이제 표현이죠. Toward a Vision of Recovery 라고 하는 1990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이게 정식으로 학술 용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 리커버리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앤소니가 이제 1990년도에 그런 책을 썼고요. 앤소니가 이 개념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개념을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10년도 채 안 된 1999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총책임자인 보건총감 서전 제너럴이 정신건강 분야의 모든 기관은 회복 재기를, 즉 리커버리를 기관의 최상위 목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 이 우리나라에 없는 직책인데요. 서전 제너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건총감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또는 공공의료정책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헷갈리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두 분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보건부, 하나는 복지부잖아요. 보건 영역과 복지 영역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보건 영역 총대빵이다 이 소리예요. 제너럴은 장군이다 이 소리거든. 서전은 외과 의사라는 소리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서전 제너럴 하면, 직역하면 외과 의사 총사령관 이 소리예요. 외과 의사 총사령관, 서전 제너럴.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서전이 외과 의사지만 이게 의사를 대표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총사령관이란 소리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미국 연방정부에서 의료 분야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다 라는 소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쪽 영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다. 그게 서전 제너럴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우리나라에 없는 직책이니까 번역을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의료총감, 보건총감,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총장 하듯이 의료총장, 뭐 보건총장, 의료총장,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비교하자면 의료총장이다, 보건총장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건 분야의 총대빵인 분이 내린 지침을 내리면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치료와 재활과 리커버리 중에서 리커버리를 최상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도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를 해라. 재활도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라. 최종 목표는 리커버리다. 이렇게 못을 꽝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 정신의학회도 이후에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리커버리라는 용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쓰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불 번역을 회복 재기라고,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회복점 재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이게 최고의 목표라니, 전문가들이 염두에 둬야 될 최고의 목표라니, 가족도 당사자도 우리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리커버리 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되니 이게 리커버리가 뭐냐,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건총감이 정신건강 분야의 모든 기관은 회복 재기를
기관의 최상위 목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치료를 할 때도 회복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할 때도 회복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 그럼 회복 재기, 리커버리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 개념의 의미. 자, 리커버리는 무너진 인생으로부터의 회복과 재기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자면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리커버리의 핵심 출발점 자기결정권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그러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게 리커버리. 리커버리가 뭐냐?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왜 증상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왜 재활훈련을 해야 되고 사회복귀시설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생활습관을 잡으려고 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결과적으로 하자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하자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소리예요. 삶을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증상 없애자는 것도 증상 때문에 삶을 행복하게 못 사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증상을 없애는 거고 재활훈련을 하고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대인관계 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거꾸로가 돼서 증상 없애겠다고 그게 오히려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또 뭔가 재활훈련을 시킨다고 직장을 나간다고 그게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어떤 자기가 선택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리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2005년도에 썼네요. 보니까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회복 재기의 중요한 속성이 첫째,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속성, 둘째, 질병 및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속성, 셋째, 이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자, 제가 제 박사 논문 이야기했으니까 제목이라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이 정신장애인의 재기 태도와 삶의 질, 그러니까 리커버리 태도와 삶의 질이에요. 정신장애인의 재기 태도와 삶의 질 해놓고 부제목 땡땡 해놓고 부제목이 척도 개발과, 그러니까 리커버리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했다 하는 소리예요. 척도 개발과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저는 학부하고 석사까지는 고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석사 마치고 3년을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심리 연수원이라고 해서 임상심리 레지던트로서 3년을 수련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박사과정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대구대학교 교수, 나이 만 30살에 나이 30살에 대구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엄청 빨리 됐죠. 박사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사학위하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 수련받은 경력 가지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내려와서 대구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거기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한 거예요. 박사 논문 쓰기까지 세월이 엄청 오래 걸렸죠. 남들은 석사 논문은 2년 만에 쓰고 했었는데 박사 논문 쓰는 데는 들어가서부터 한 12년 걸렸나요? 수업 다 듣고 나서도 계속 내팽개쳐놨다 나중에 써서 결국 이제 2005년도에 박사 논문을 썼죠.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정신장애인의 재기 태도와 삶의 질, 그래서 척도 개발과 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 리커버리의 개념, 리커버리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제가 첫째 주관적인 경험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다. 둘째 질병 및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리커버리는. 셋째 이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하는 개인 특유의 심리적 발달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당사자들은 병과의 이 투쟁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 병을 겪어내면서 발달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학술적으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리커버리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많은 정의가 제안되었지만 아직 하나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앤소니의 정의이다. 회복 재기는, 즉 리커버리는 개인의 삶의 태도, 가치관, 감정, 인생 목표, 기술, 역할 등이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자, 뭐가 변한다? 개인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 개인의 가치관이 변한다. 개인의 감정이 변한다. 개인의 인생 목표가 변한다. 개인의 기술이 변한다. 개인의 역할이 변한다. 뭐를 통해서? 병과 질병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리커버리는. 개인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변하고 그의 인생 목표가 변하고 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킬들, 기술들이 변하고 그의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매우 독특한 과정이다. 그것은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그것은 만족스럽게 사는 길이다. 희망적으로 사는 길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회복 재기는, 즉 리커버리는 정신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성장함에 따라 헤쳐나가면서 성장한다. 회복 재기는, 리커버리는 정신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정의입니다. 앤소니가 있는. 자, 계속해서 리커버리 개념이 뭔지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회복재기. 리커버리는 완치, 영어로는 큐어, 완치라고 하면 영어로는 큐어인데 리커버리는 큐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완치란 병의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회복 재기란, 즉 리커버리란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예로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은 비록 척수 손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회복 재기할 수 있다. 즉 리커버리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도 비록 정신질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회복 재기할 수 있다. 리커버리 할 수 있다. 회복 재기는, 리커버리는 비록 자신의 증상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앤소니가 1990년도에 쓴 책자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자, 척수 손상 환자는 척수 손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허리를 다쳐서 허리 다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인생이 끝났느냐? 해결이 안 돼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인생에서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도 여전히 망상이 있다, 환청이 들린다. 리커버리 할 수 없느냐? 리커버리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리커버리는 질환과 관계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비록 자신의 증상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 하더라도 증상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과 관계된 이야기다. 이 이야기죠. 자, 회복 재기는, 리커버리는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전문가와 가족은 당사자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회복 재기시킬 수는 없다. 리커버리 시켜줄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본인이 스스로 회복 재기하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리커버리 하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변화 자체는 어려운 것인지 몰라도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퀘러라고 하는 환자가 쓴 회복수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변화 자체는 어려운 것인지 몰라도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회복 재기 개념에서, 즉 리커버리의 개념에서 병은 병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파국적인 인생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병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엄청난 인생 사건이라는 것이죠.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래서 앤소니의 글을 제가 또 인용한 거예요. 재난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회복 재기했다고 해서, 즉 리커버리 했다고 해서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회복 재기는, 성공적인 리커버리는 개인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재난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즉 뭐냐면 조현병이 완전히 나아야 리커버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조현병인 상태에 있고, 조현병 환자인 상태에 있고, 여전히 약을 먹고 있고, 하지만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회복 재기했다고 해서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모든 건 다 바뀌어 버렸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공적인 회복과 재기는 개인이 변화했다는 것을, 그래서 재난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발병 초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현병, 조울증은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10년, 20년씩 병을 잘 겪고 잘 일어선 사람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 병이 있어서, 병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정말 지금의 자기가 될 수 있었다. 자기가 겸손한 자기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자칫하면 인생을 헛되이 살 뻔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현병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조울증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뭐 정말 친구 관계도 다 떨어먹고 어마어마하게 직장도 좋은 직장 다 놓치게 되고, 하지만 그게 대해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이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재난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개인이 변화했다. 재난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바뀌었다. 재난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듯 이 용어는 단순히 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과 재기를 뜻하는 용어이다. 우리는 신문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를 접한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어린 시절에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장님이면서 동시에 귀머거리였지만 전 세계를 순회 강연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사회사업가였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놀라운 활동을 알고 있다. 그는 근무력증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혼자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도 76세까지 엄청난 저술활동과 강연활동을 하였다. 회복 재기는, 리커버리는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살이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앤소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 재기 경험은, 즉 리커버리 경험은 전문가나 가족에게 낯선 경험이 아니다. 회복 재기는, 리커버리는 진정으로 통합된 인간 경험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심각한 질병 등과 같은 인생의 재난을 경험하며 따라서 회복 재기해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역시 앤소니가 1990년도에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목표의 제시 순서가 의미하는 바. 자, 첫 번째가 리커버리, 두 번째가 재활, 세 번째가 치료 순으로 제시했다 했잖아요. 이 제시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발간한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 실무 지침은 1997년에 1판, 2004년에 2판, 2021년에 3판이 나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한된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저자로서는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게 매우 흥미로웠다. 제가 앞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했나요? 이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왜 이런 지침을 만들어내느냐? 가족이나 당사자들 보라고 만들어냈는데 아니에요. 전문가들 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 대학원에서 또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장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최신 연구를 따라가면서 공부할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특히나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쓴 책이니까 의사들 보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인접 분야 전문가들,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등등 보라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보라고 쓴 책인데 그 책이 1997년에 1판이 나오고 2004년에 2판이 나오고 2021년에 3판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1997년에 발간된 1판에서 제안된 목표는 첫 번째,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두 번째,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세 번째,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테라피, 협의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치료. 두 번째,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이게 재활. 세 번째,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재발 방지. 그러니까, 그래서 증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97년도 이야기예요. 자, 이때까지는 증상 제거, 재활, 그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이 두어졌다. 회복 재기의 관점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리커버리 관점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1997년도까지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쓴 이 지침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자가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배정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의 인식이 현재 이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 딱 현재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요 세 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증상 제거. 두 번째,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재활. 세 번째,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재발 방지. 딱 요 세 가지. 요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금 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당수 전문가가 리커버리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생소해하는 실정이다. 제가 볼 때 의사들 붙들고 이해하면 10명 중에 한 8명쯤이 리커버리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요 단어. 그런데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의 적어도 7, 80% 이상은 리커버리요? 아니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거 전문 용어 아닌데요? 그거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004년도에 발간된 2판에서의 세 가지 목표는 1번,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자, 여전히 1번은 똑같죠.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치료. 2번,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여기 삶의 질이 추가됐죠.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3번에 가서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회복 재기, 리커버리 이야기가 나요.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여전히 증상 제거다. 증상 제거. 두 번째 목표인 재활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삶의 질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로는 이전의 재발 방지가 삭제되고 대신에 회복 재기라는 목표가 도입되었다. 즉 리커버리라고 하는 목표가 도입되었다.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즉 리커버리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이 도입됐다. 언제? 2004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서,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1997년도에는 리커버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드디어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세 번째 목표로 들어갔다. 첫 번째 목표가 치료, 두 번째가 재활, 세 번째 리커버리 이렇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발간된 3판에서 세 가지 목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회복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세 번째,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이전과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회복 재기가 1순위 목표로 올라오고 재활은 2순위, 그리고 증상 제거는 3순위로 내려갔다. 이 변화는 전문가 개입의 중심이 병을 고치는 것에서 환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돕는 것으로 이동했음을, 또는 이동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변화이다. 자, 리커버리의 핵심이 뭐냐?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리커버리의 핵심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리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요 부분이 자기결정권이에요. 아무리 환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도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 무조건 그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자는 게 뭐냐? 리커버리라는 게 뭐냐? 환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돕는 것.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변화는 전문가 개입의 중심이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는 병을 고쳐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을 고치긴 고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1순위가 있다. 뭐? 환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돕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지만 순위가 있다. 지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1순위고 2순위는 그 적응적 기능, 사회생활을 잘하게끔 돕는다는 게 잘하도록 한다는 게 2순위고 3순위가 증상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순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증상 없애는 거. 증상 왜 없애야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증상 없애는 거다.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증상 없애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순위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지만 순서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전문가 개입의 중심이 병을 고치는 것에서 환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돕는 것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또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동하지 못했다면 이동해야 한다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변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 이야기가 지금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2021년에 발간한 요 책에서만 이렇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위한 임상 실무 지침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조울증에 대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 책을 내고
근 한 20년 넘게 개정을 안 해서 그거를 지금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3년에 미국 보훈부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그 양극성 장애 관리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 임상실무 가이드라인,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을 위한 거예요. 양극성 장애 관리를 위한, 여기에서 용어 치료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했어요. 양극성 장애 관리를 위한 임상실무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역시 전문가를 위한 책이에요. 그 책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최상위의 목표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양극성 장애를 왜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리커버리 하자는 것이다. 리커버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리커버리가 최상의 목표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리커버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조울증에 대한 내용이었을 때 그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책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약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의 3판인 2021년 지침에서,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미국에서 DSM-5 나오니까 빨리 DSM-5 번역해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DSM-5 한글판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DSM-5 TR이라고 해서 개정판 나오니까 또 잽싸게 DSM-5 TR 개정판도 번역판 내놨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 이런 책도 나오면 번역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그 3판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발행한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의 3판인 2021년 지침에서 전문가 처치의 목표를 3가지로 했다. 첫 번째, 회복, 재기 촉진과 유지, 그러니까 리커버리의 촉진과 유지.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의 최대화. 세 번째, 증상 감소 및 제거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정신건강의학회는 또한 환자의 열망과 선호도 파악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여기서 증상 감소 및 제거는 치료에 해당하고, 삶의 질과 적응적 기능의 최대화는 재활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복 재기, 즉 리커버리의 촉진과 유지는 병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과 재기에 대한 내용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돕는다. 그것이 전문가 개입의 첫 번째 목표다 라는 의미다. 1997년과 2004년 지침에서는 증상 제거가 첫 번째 목표였으나 2021년 지침에서는 회복 재기가 1순위로 올라오고 증상 제거가 3순위로 내려갔다. 이러한 목표 순서의 변화는 전문가 개입의 중심이 병을 고치는 것에서 환자가 원하는 삶을 잘 살도록 돕는 것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용한 이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의 2021년도 책 조현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실무 지침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ird Edition입니다. 영어 제목은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ird Edition.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미국에서 이거는 기밀을 요하는 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널리 보라고 낸 책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지만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상으로 책 전문을 다 볼 수 있게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쭉 해나가면서
조만간에 이 책에서는 조현병 환자 치료에서 전문가들한테 24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어요. 24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진단 및 그 치료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가지가 약물 치료에 대한 권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가지가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고 내용인데, 그 24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제가 상세히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번역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원고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의 2번째 원고인데요. 이 전문가의 목표 3가지. 그래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 권고라는 제목으로 제목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